뉴스인사 프라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경제는 코너인데요. 오늘 북한 관련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뭐 북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 다단하게 이제 일들이 흘러가서 하루하루 예측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북한 문제 그리고 또 친구가 된 러시아, 우크라 전쟁까지 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교수님께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언급을 하고 당장 취임 1월 20일 취임식 날부터 김정은 얘기를 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발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몇몇 지도자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 그리고 주석, 이제 네. 주석,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인데 그러게요. 실제 상대방이 좋아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하기에는 또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도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또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주로 욕을 하죠. 캐나다 총리 욕하고 프랑스 대통령 욕하고. 예, 예. 네. 제가 이제 매일 미국 방송을 뭐 한두 시간 계속 듣는데 북한을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신뢰하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또 필요할 때 또 뭐 바로 전화 통화도 하고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예외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난 1기 때 27통의 친서를 교환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주로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제 좀 안달이 난 느낌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북한 문제 또 한반도 분쟁을 중재를 해서 외교적 어떤 레거시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적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네. 물론 이제 친서 수령을 거부한 것은 그 자체도 저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신호라고 봅니다. 거부한 것 자체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완전히 관계를 단절한다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좀 더 준비된 상황에서 이런 친서를 보내라. 자기가 볼 때는 지금 당신이 지금 이 북미 이 대화 뭐 협상이든 네. 이걸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아직은 조건과 환경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북 정책 어떤 조정이나 어떤 변경을 요구하면서 압박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27통이나 서로 서신을 주고받을 만큼 일단 1기 때 뭔가 관계가 있었고 지금 북한이 뭐 비판하고 서신 수령도 거부하고는 있지만 맥락상 보면 어느 정도 트럼프가 준비가 되면 우리도 뭐 한번 생각해 보지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북한이 미국 요구하는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 인정을.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표현되는 자신들을 향해서 수시로 이제 군사훈련을 통해서 네. 지금 위협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 그리고 미국 전략자산의 이제 수시 어떤 한반도 전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단하거나 완화를 해달라. 적어도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 네. 그리고 뭔가 신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만이라도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 뉴클리어 파워다. 네, 그렇게 불렀죠. 이렇게 인정하는 발언은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은 부족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정말 발작적일 정도의 반응을 늘 보이고 있죠, 북한이. 그만큼 위협을 느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차례 중단하긴 했었죠. 네. 그게 이제 2018년 네, 싱가포르 때. 싱가포르 때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미 협상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27통의 친서를 다 읽어봤거든요. 그러셨어요? 몇 번 네. 읽었죠. 몇 번 네네. 읽었는데 이제 북한 연구자로서는 꼭 이거 이제 봐야 될 그런 문서라고 보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관통하는 키워드는 적어도 대화하는 기간 동안 네. 우리가 충분히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조치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다. 네.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3번이나 약속을 했어요. 네. 구두죠, 물론. 근데 그걸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약속을 하고 더군다나 문서로도 정상회담 합의를 하는데도 네. 그 이행은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신하고 내하고 만나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미국을 저는 압박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이 향후 이제 북미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좌우하는 핵심 그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그 트럼프 쪽에서는 뭔가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북한 측에서도 뭐 날강도 내 적대 세력의 내 노동신문을 통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조금 시간 지나면은 왠지 응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 양자 간에 언제쯤 다시 만나게 될까요? 그게 이제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한 부분에서 이미 이제 다 언급이 된 부분인데, 네.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그런 전략, 어떤 협상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주목을 하는 건데, 네.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은 대남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미 관계도 마찬가지고 뭔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네. 대화는 이제 의미 없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충분히 뭐 2018년, 19년 동안 전 세계에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런 이제 단순히 대화와 협상의 효과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런 차원을, 그러니까 쇼잉, 보여주기식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성과를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앞서 제가 언급한 네.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그리고 뭐 이제 미국 어떤 전략 자산에 한반도 전개를 통해서 자신들을 수시로 위협하는 그런 행위를 중단해 달라. 그게 이제 한미 군사훈련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자신들의 자주권을 인정해 달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주목하는 부분이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핵 협상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까지도 계속 언급하는 게 이란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이란이 농축 우라늄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맥락과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핵 보유를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북한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대화 협상에 들어갔을 경우 그것도 인정 못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핵 보유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실질적으로 평화적 목적의 핵 개발을 인정하느냐 않느냐, 네. 인정하느냐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북한이 지금은 이제 그 핵 보유 단계를 지나서 핵을 선제 공격하는 역량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게 이제 북한이라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북미 관계가 쉽지 않겠다. 네. 그래서 이런 약간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또 북한이 약간의 그런 또 미세적인 어떤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해서 네. 북미 관계가 달라진다. 또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기에는
제가 어려운 말씀드린 너무나 부분이다.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가지 정말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래 2015년에 이란과 핵 협정했을 때 오바마 정부 때 그때는 어쨌든 평화적으로 우라늄을 이제 농축해서 에너지 활용 정도로 하자. 그래서 그 당시 뭐 한 3% 정도 농축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 제로잖아요. 제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평화적인 핵 이용은 모든 주권 국가의 어떤 권리인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어쨌든 핵 시설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벙커버스터로.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그 부분 평화적 핵 이용도 못하게 할 것 같고 아니 저것들이 선제 공격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맞아. 위험한데 그러면 핵 개발을 더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 논리를 쭉 펼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나요? 어떤가요? 그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고요. 네네네. 했는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핵 무력을 고도화하는 게 최선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미국하고 협상이 갖는 그 불확실성, 네. 비록 협상을 시작해도 이제 과연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는 거고 미국에 네. 대한 아주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어렵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 단순히 억지력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핵 무력이 단순히 억지력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필요하면 자기들은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방금 우리 사회자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이란에 대해서 이 뭐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란의 그 농축 그 핵시설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저는 사실은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섬뜩한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북미 관계 비핵화 협상이나 맥락에 보면 이스라엘의 또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오히려 더 북미 간의 핵 협상을 더 어렵게 지금 만들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네. 높다. 그런 네. 맥락에서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든 또 러시아하고의 관계들 고려해서든 뭐 또 남북 관계든 모든 측면에서 우선은 핵은 가져놓고 보는 게 좋다. 무조건 그래서 북한의 노동신문이 늘 얘기하는 게 네. 무조건 강해져야 한다. 무조건. 얼마 전에 6.25 이제 기념 뭐 사설을 자기들이 얘기하면서도 네. 발표하면서도 그때도 계속 우리는 지난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역시 우리는 핵을 잘 선택했던 거고 이것도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강화시키고 더 네. 고도화시키고 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강해져야 한다. 강해져야 된다. 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김정은 위원장 입만 열면 핵 그렇죠. 무력 강화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제 기사를 보니까 네. 뉴욕 타임즈 그 사설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 저도 이제 동의한 내용이지만 네. 이게 이란하고 다르다 북한은 그러면서 우선은 핵을 동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북한을 저렇게 핵으로 뭐 먼저 공격해서 핵시설 다 파괴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해서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동결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그 사설이 실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의 그 해니건 칼럼니스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예, 거군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들이 이제 그 함께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북한 내부로 좀 들어갈게요.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정말 수많은 그 북한의 뭐 젊은 군인들을 보내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서 이제 죽고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러시아 측에서 많은 지원을 또 북한 측에 했겠죠. 그 피해 대가로.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뭐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갈마 해안 관광지구인데요. 저도 이제 이 갈마 지역이 도대체 어떤 지역이길래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다 아실 텐데 네. 예전에 이제 통일 이전에 그 우리 한민족 분들이 가장 많이 방문했던 관광지가 사실은 이제 금강산이고 네. 금강산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제 이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원산 갈마지구인데 이게 이제 명사십리라고 예전에 유명하잖아요. 네. 명사십리. 그러니까 네. 아주 맑은 모래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이제 해안선을 이제 이렇게
백사장. 예, 백사장이 네.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동해안 관광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네. 그런, 왜냐하면 또 금강산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지구인데, 또 하나 이제 이게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게 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 고영희 씨가 이제 일본에서 살다가 네. 북한으로 올 때 이제 그 만견봉을 타고 와서 원산에도 조금 이제 살았던 걸로 아, 지금 그렇군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모의 또 고향이기도 하죠. 아,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자 어떻든 네. 이제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우선 만들겠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 의미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관광이라는 거는 개방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개방 정책하고 네. 산업단지하고 관광 개방이 결국은 이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 정책의 핵심입니다. 자 어떻든 이걸 이제 준공을 했죠. 준공을 해서 우선은 이제 러시아 관광객부터 받아들이고 또 내수 관광도 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걸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원산 갈마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 이제 샘플에 하나 이게 모델 케이스입니다.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 네. 그 유명 관광지를 다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한 그 어떤 개방의 어떤 또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지금은 남북 관계도 얼어붙었고 뭐 북미 관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북한은 결국은 이제 관광 개방을 통해서 외화도 확보하고 네. 또 이게 관광이 또 제조업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 발전 20성 10이라 그래서 이제 해마다 지방에 20군데에 이제 현대화된 지방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연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균형 발전과 관광 개방, 관광 발전, 이게 이제 국가 경제 발전, 민생 개선 네. 이런 전략하고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대외 관계가 개선이 돼야 결국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 러시아 관광객만 우선 받는 식으로, 그리고 중국 관광객도 올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지만 시간을 조금 길게 보면 결국 이게 남북 관계하고도 연관돼 있고, 왜냐하면 결국 금강산, 우리가 금강산 관광객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200만 명이, 누적 관광객이 200만 명이 방문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열리면 네. 이재명 정부가 잘 또 남북 관계를 잘 또 추진해서 열리면 이제 우리가 금강산뿐만 아니라 이제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까지 볼 수 있는 거, 이게 숙박 시설이 네. 2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네. 국내 관광객 2만 명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말 대규모 단지네요. 그렇죠. 네. 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콘도 짓고 싶어 했던 데가 혹시 이쪽인가요? 그렇죠. 바로 여기죠. 너무 수려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자분들하고 많이 인터뷰를 할 때 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제는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정상회담 하면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싱가포르 안 갈 겁니다. 분명히 이제 원산 갈마, 왜냐하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이 있고 트럼프 그러네요. 재단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네. 제가 알기로는 현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현지 시차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을 상세히 조사를 했어요. 네네. 트럼프 그 그룹에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 타워를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에 건설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굉장히 꿈일 것 같아요. 예. 탑 리스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뭔가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평화 피스메이커의 어떤 그런 자리도 굳히면서 또 비즈니스 측면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미국 국민들도 이제 원산 갈마를 방문할 수 있다는 신호만 보내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네. 이게 이제 지금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고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쉽지가 않지만, 만약에 여기서 정상회담을 하고 네. 또 남북 정상회담도 여기서 하고 네. 모든 인프라 컨벤션 센터가 또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네네. 예? 이게 단순히 숙박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컨벤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빅 이벤트가 열렸다? 완전히 대박이죠. 나중에 정말 엑스포 이런 것까지 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엑스포까지 다 겨냥하고 있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 그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죠.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할 때 2018년에 그때 싱가포르 갈 때 중국 비행기 빌려서 가지 않았어요?
김정은이? 그렇죠.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그 이용하는 그 특별 VIP 응. 비행기 중에 하나를 빌려줬죠. 빌려준 거거든요. 그, 사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자존심 상해. 굉장히 자존심 상했죠. 네. 그랬는데 이제 원산 갈마 쪽에서 하면 음. 뭐 여러 가지 경호도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고 그렇대요. 그 네. 시정만 완벽하게 네. 그죠? 뭐 예를 들어 미국 입장에서 정 불안하면 그 동해 쪽에다가 뭐큰 미국의 구축함이나 이런 걸 또 네.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원산 갈마가 북미 좋은 정상회담에 생각인데. 첫 아마 그 무대가 될 거다. 정상회담 무대가 될 거다. 그 남북 정상회담도 저는 거기서 열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군요. 60시간 뭐 기차 탈 일도 없고. 그렇죠. 그나저나 사실은 센스틸러는 역시 딸 김주애였습니다. 예, 이번에 이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김정은이 짠 나타났는데 가족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김주애는 요즘 굉장히 자주 봤고 오히려 부인 리설주 어디 간 거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완전체가 등장했는데 일단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예, 일단 이제 김주애가 2022년에 처음 등장했어요. 네네. 그때가 9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화성 17형이라 그래서 ICBM 성공 장면을 같이 보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왔는데 네. 어떻든 북한 연구자로서 봤을 때 후계자 수업을 받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이번에 이제 원사 갈마 그 중공식 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는 뭐 좀 뒤쳐져 있고 리설주는 약간 옆으로 있고. 자기가 이제 중심 무대 센터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아버지 이 김정은 위원장보다도 더 센터. 더 센터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네. 지금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북한은 기본적으로 연출하는 국가거든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적어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네. 요약하면 네. 결국은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두혈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맥락에서는 이제 후계자의 자격과 뭐 그걸 갖고 후계자의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이 김주애가 아직 어리고 네. 얼마나 이제 지도자로서의 실력을 역량을 보여주느냐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북한에서도.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은 김주애를 후보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직 이제 검증할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봐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딸한테 제대로 권력을 승계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잘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기는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부터 굉장히 나쁜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경제도 엉망이고 그렇죠. 뭐 잘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김주애한테 뭔가 넘기려면 군사 안보적으로도 아주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네. 또 특히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넘겨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부터 해서 많은 걸 하고 뭐 군사 안보적인 측면은 잘하시지만 이제 핵무력 고도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들을 네. 이제 지금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투트랙으로 핵무기에서 나라를 그들 입장에서 이제 방위력을 튼튼하게 갖추고 경제적으로 인민들 이 밥에 고기 먹게 하고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약간 옆길인가요? 그 처음에 그 국정원이 그 김주애 처음 나왔을 때 국정원에서는 아니었나요? 하여튼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뭐 백두혈통이고 정당성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인 북한 사회에서 딸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가려는 모습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에 이제 이른바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백두혈통의 영구적 개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영구적으로 개성이 돼요. 근데 이제 잘 아시지만은 딸이 이제 그 4대 권력을 세습받으면 그 자식이
백두혈통이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네요. 김씨 성을 이어받은 백두혈통이 못 되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두혈통은 영구적으로 개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백두혈통이 대가 끊기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변수로 작용할 수 변수로 있다.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뭐 아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네. 봐야겠죠. 그 삼남매다 이남매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그거는 저는 알 수 없다고 알 수 봅니다. 없다. 예, 예. 아, 그거는 뭐 그렇군요. 국정원도 저는 알기 힘들다 보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설주 여사가 뭐 16개월 만에 등장했다 네. 뭐 얘기를 하는데 또 제 주변에 있는 전문가분들은 그 사이에 또 출산한 거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또 네. 그렇게 지금 보는 관점도 적지 않거든요. 1년 반 만에 등장했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도 짚었고 북한 내부 사정도 짚었는데 우리 또 남북 관계 조금 여쭤봐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제 대통령으로서 처음 한 행보 대북 관련해서는 일단 확성기 없애. 저쪽도 호응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발신을 하는 것 같아요. 이종석 국정 뭐 원장 등등. 어떻게 나올까요, 김정은이? 지금까지 저는 이재명 정부가 초기 조치들 아주 신속하게 네. 우리가 이제 평화 공존 의지가 또 있고 어떻든 뭐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공동으로 잘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행동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역시 또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부분은 결국은 또 북미 관계 맥락에서 또 봐야 됩니다. 북한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를 이제 복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정말 그 합의문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네. 전혀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행이 안 되느냐? 결국 미국 때문에 안 된다. 그 제재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뭐가 달라?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네. 지금 뭐 학생회 방송 중단하고 뭐 저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달라? 뭘 할 수 있지? 대미 자율성이 있을까? 과연 우리가 다시 이 관계를 복원해서 또 의미 있는 합의를 만들어냈는데 그걸 이행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계속 불신.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아직은 볼 게 많은 거죠. 아직도 검증할 부분이 많은 거죠. 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런 작은 신뢰가 축적이 되면 북한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는 뭐 한번 이재명 정부하고 그럼 한번 직접 한번 대화해 볼까? 뭐 이런 상황이 저는 충분히 올 수는 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아직은 물론 우리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아직 초기 단계고 네. 아직은 뭐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고 앞으로 또 잘할 거라 보는데 과거 같은 예를 들어 과거의 어떤 진보 정부, 과거의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으로는 북한을 움직이기 쉽지 않다. 더 창의적이고 네. 담대한 구상과 실제 행동 조치들을 지금 만들어내야 그래야 된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북러 관계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네. 지금 북한은 러시아에 의존해서 체제 안전 이제 군사 안보 협력을 통해서 체제 네. 안전 보장 그리고 또 경제 협력 이런 걸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했지만 보면 이 북러 관계는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저러다가 만다. 북러 관계 제대로 합의하고도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우리가 굉장히 또 낮게 평가를 했고 네. 또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협력해갖고 얻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최근에 좀 이게 한 이제 1년 반 동안 북러 관계를 지켜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군사, 정치, 외교, 경제, 또 과학기술 모든 측면에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전까지는 북러 관계, 네.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관계가 없었어요. 네.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예전에 조약이 있긴 있었지만 실질적인 교류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없었던. 그래서 이제 북러 관계가 우리가 이걸 쉽게 보면 안 된다. 어. 근데 이게 이제 결국 북미 관계, 남북 관계하고 다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남북 관계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북러 관계,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이 삼각축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남북관계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망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도 어떻게 보면 이 삼각관계 속에서 이제 북한하고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 네. 그걸 위한 여러 가지 내부 역량을 잘 만들어 나가는 전략을 또 잘 만들어 나가는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초기에는 괜찮네 이런 분위기를 저도 환영하면서도 네. 갈 길이 멀다. 멀다. 그게요, 진짜 고차원 방정식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미국만 조금 우리 쪽으로 끌어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 좀 설득해서 일단 풀어놓으면 괜찮은데 이제는 러시아도 가서 푸틴도 또 설득해야 되지 중국하고 지금 뭐 사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중국도 좀 움직여야 되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외교안보 담당하시는 분들 진짜 예. 밤잠을 못 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과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네. 과거의 민주당 정권의 이제 접근 방식으로는 진짜 택도 없다. 택도 없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넘었어요. 교수님,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이 통일부라는 이름 뭐 조금 바꿀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이 남북 관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복원하려는 그 의지라는 맥락에서 저는 보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적대적 두국 관계 이제 완전히 통일 지우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 꼭 이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지는 않지만 방금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부응해서 뭔가 남북 관계의 틀을 바꿔야 된다,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조직을 새로 이제 정비를 하고 이름도 네. 바꾸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선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네. 싶은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통일부 명칭을 바꾸면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이제 그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네. 보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이제 근본적인 남북 관계 현안에 집중하는데 좀 방해되지 않을까 그런 게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이게 조직의 명칭 변경보다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에 잘 부응하기 위해서 통일부 내부의 역량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 나가느냐 이제 그런데 더 집중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더 남아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